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영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조금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이틀 연속 1% 이렇게 빠졌는데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좀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용시장 쪽에서 둔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촉각을 건드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고 투자 심리가 같이 위축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될까요? 저희 증시 8과 함께 하시면서 생각을 좀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 8, 미 증시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증시 8 함께 유튜브 통해서도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중에 궁금하신 부분들 오른쪽에 열려있는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궁금증 남겨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간밤 미 증시에 대한 걱정도 함께 털어놓으시면서요. 오늘 우리 시장 더 힘내주길 바라는 마음 함께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증시 8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 8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최근에 2차 전지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만은 그에 뒤따르면서 지금 후속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업종 테마가 있습니다. 네, 어떤 테마인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그 테마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우주항공주. 지금 우주항공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 또 마침 어제였죠. 저희 증시구의 센티 펀더 코너를 통해서도 한국항공우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우주항공주의 주가 재평가 과연 가능할까? 라고 저희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 내놨을까요? 화면 통해서 역시 확인해 보시죠. 네, 챗GPT는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우주항공이라 함은 일단 굉장히 거대한 느낌이 들죠. 높은 기술력과 비용을 요하는 사실상의 장벽이 좀 있는 분야다.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 챗GPT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에서까지 우주 산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우주 여행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따라서 우주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주가의 재평가 역시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우주 산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또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수익성에 대한 가늠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역시 인간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관우 앵커님, 오늘 챗GPT의 답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상당히 좀 마음에는 듭니다. 근데 이제 총론적인 네. 답을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우주 산업의 성장하는 데 저는 방점을 두고 싶고 네. 주가 재평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익성은 아직은 좀 못 따라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시장이 초창기에 있다고 하면은 수익성보다는 일단 성장성을 보고서 달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좀 하나하나 보시자고요. 제가 그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누리호 발사했던 그 장면인데요. 네. 제가 제목을 우주항공주 비상하나 이렇게 얘기를 써왔습니다. 네. 우주항공주가 일제히 지금 비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지금 지상에서 지금 한 50m, 100m 떴을까요? 지금 주가도 좀 그 정도 국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볼 건데 그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간 거로 쓴 거를 좀 보시면은. 바로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관련되는 특별법 이거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이제 관심들이 많이 모아질 거고 관련해서 이제 예산도 많이 증액을
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고 5월이나 6월 정도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누리호 3차 발사 이렇게 예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전에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뉴스 플로우, 그러니까 뉴스의 흐름들이 긍정적인 뉴스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검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예정으로 누리호 6차 발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차곡차곡 가면서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4년, 25년에 민간 쪽에서 국내 위성 제조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최근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막 주도를 했던 게 점차적으로 민간 주도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이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올 거고 성장성 부각된다, 뭐 성장성이 일어날 거다, 미지의 세계로 나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앞장서 나가는 주식도 있을 거고 따라가는 주식도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부터 보시면은 연초 대비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지금 대장주로 선두에 서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인텔리아 테크, 세트레가, 한화 시스템 이쪽이 이제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갔어요. 네, 그래서 모여 있네요. 네, 30-40% 근처 벌써 연초 대비 30-40%를 지금 슬금슬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2차 전지만 오른 게 아니고 이쪽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것은 이 중에서 벌써 신고가 주식이 2개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이제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이제 보실 건데 이게 사실은 대장주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 줄로 해놨는데 여기가 벌써 신고가 행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한번 만들었는데 또 신고가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늘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이걸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뭘 하나 이제 섹터를 살 때 바스켓으로 사는데 그 업종의 대표주를 대규모로 넣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유감스럽게도 기관은 좀 거기에 대응해서 차익 실현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만 사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기관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단기, 장기 제가 빨간 거로 해놨습니다만 단기로도 그 한화 그쪽에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총괄을 하는 이런 회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출 효과나 이익 효과가 계속 나올 거고 장기적으로도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관할하는 총괄 제작하는 이런 쪽에 이제 임무를 할 거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손색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면 한화 시스템입니다. 같은 계열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니라 기관도 같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 대비 34% 올라오는데 군용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개발 이쪽 사업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곧 뉴스가 좋은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밑에 또 빨간 걸로 하나 더 해놨습니다. 초소형에 있어서도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시장에서 이제 리포트도 나오고 관심들도 이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면 항공우주죠. 연초 대비해서는 좀 밀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계속적으로 2번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후행하면서 지금 따라오르고 있는 그런 주식이고요. 최근에 사실은 이게 주가가 왜 안 좋았냐면 경쟁에서 좀 떨어진 면이 있었어요.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놨었는데 경쟁에서 2번을 지금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더 밀려 내려갔던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산업에 전체적으로 진입을 많이 하다 보면 경쟁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주항공, 회사 이름에 항공우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항공우주에서는 위에서도 이제 뭐 따로 놓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이런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보시면은 좀 중소형주로 내려갔습니다. 세트랙 아이라고 해서 연초 대비 여기도 35% 올라가 올랐어요. 여기는 외국인이 사는 게 아니고 기관이 현재 매수 주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예산이 아무래도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여기도 수혜를 받지 않을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카이스트 출신들이 회사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좀 두드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기업 가치가 23년에서 PBR이 300 이렇게 이제 지금 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게 거래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화면이 이제 제가 또 주목하는 인텔리아 테크입니다. 여기도 신고가
를 쳤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회사가 됐고 연초 대비 36%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위성 서비스가 이제 곧 론칭할 예정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뉴스 플로우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따라가면 되고 여기는 금방 세트랙 아이보다 더 비싼 회사입니다. 23년 예상 PB가 4배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성장성을 지금 쳐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성장성, 수익성보다는 지금 성장성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익성 보세요. 여기는 수익성이 그래도 14% ROE가 수익성인데 네. 14%까지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는 주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딴 데보다는 수익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PBR도 더 쳐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입니다. 여기 뭐 연초 대비 21%나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저 뒤에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팔다가 기관이 최근에 조금 사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목표 주가하고 계류는 상당히 아직은 큰데 아직 수급적으로 아직 뉴스 플로우나 이런 게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뒤에서 뒤쳐져서 있다 이런 생각이고 점차 이제 매기가 쏠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 하나로 이제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항상 제가 가져올 때는 ROE하고 PB 이걸 이제 비교해서 보는데 오른쪽에 저평가 영역에 있는 회사가 거의 없잖아요. 네. 다 고평가 영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텔리안테크 제일 위에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수익성보다는 지금 시장은 성장성을 보고 있다. 이게 초창기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많이 보면서 후하게 점수를 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 저는 하나, 두 개를 고르라면 대형주 중에서는 뭐 대장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인텔리안테크 제가 좀 보고 싶다. 왜냐하면 두 회사가 둘 다 지금 신고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강건우 앵커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이야기해 주실 때는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분야가 우주항공인 만큼 성장성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대장주 쪽에서 한 종목 그리고 중소형주 단에서 인텔리안테크까지 한 종목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AI 대 인간 챗 GPT의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재평가는 종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성장성 많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강건 앵커님께서는 오늘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제까지 했던 말씀을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신고가 행진하고 있잖아요. 우주항공주, 우주로 비상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주 처음에 저희 PPT 보실 때 우주로 비상하나 하고 물음표가 붙어 있었는데요. 자, 이제 비상을 할 것 같다. 느낌표로 좀 바뀌는 그 날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AI 대 인간, 항공, 우주항공 섹터 관련해서 깊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리포트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장전에 챙겨보면 좋을 리포트들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자,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왔을지 화면 통해서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LG U+ 가지고 왔는데요. 단연 제목이 좀 눈에 띄어서 이 종목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보통 리포트 제목을 볼 때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권하는 제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직설적인 제목이 붙어있는 LG U+의 리포트였습니다. 절호의 기회, 5월 전에는 꼭 매수하세요라고 리포트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요. 정말 적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5월 전에 꼭 매수하라는 이유가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 3분기 이후에는 LG U+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제자리일까라는 부분에 리포트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무선 매출액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비는 정체가 되고 있다. 매출은 늘고 있는데 나가는 비용은 정체가 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실적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4월부터 이익 전망치가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솔솔 나오고 있고요. 지금이 3월이잖아요. 지금이 4월이잖아요. 4월부터 이익 전망치가 상향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때 5월이 적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리포트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5월의 실적 발표 전에는 반드시 적극 매수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 LG U+의 리포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LG U+ 상세한 내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현재가 매수 타이밍 적기라는 이야기인데 LG U+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3, 4분기 이후에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가입자 정보 유출 이슈도 있었고요. 네트워크 장애 같은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각종 악재에 산업 전체적으로 5G 중간 요금제도 등장을 했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추진까지도 함께 겹치면서 전통적인 통신 3사로 불리던 LG U+에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주가가 계속 이렇게 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는 지금 많이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것이 리포트의 관점입니다. 2022년 이익 성장 그리고 올해 실적 향상에 대한 주가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익 전망치 상향과 함께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현 시점이 바로 매수 적기다. 특히나 리포트에선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5월 전에는 반드시 좀 매수해보자 라는 이야기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LG U+ 따라서 상반기 투자 유망주다라고 표현을 해봐도 될 텐데 물론 올해 LG U+의 실적 향상 기대감 자체는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고 나면 시장에서의 평가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무선 매출액 성장폭이 커지고 있지만 마케팅비, 그러니까 지출은 줄어들고 있는, 마케팅비는 정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4월부터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될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까지도 결집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5월의 실적 발표 전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관건은 수급이란 얘기겠죠. 수급만 형성이 된다면 주가는 힘을 내줄 것이다라는 것이 증권가 의견이고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2만 원 유지한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LG U+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건 꼭을 통해서 살펴드릴 종목은 무엇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증시 8, 증시 9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현대차인데요. 지금 물론 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어제 봄비도 또 촉촉하게 내려줬는데 현대차 리포트에 붙은 제목은 Winter is not coming입니다. 지금 사실 봄이 왔지만 기업들의 전반적인 1분기 실적 조금 좋지 않게 점쳐지고 있는, 오히려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훈훈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부분 리포트 제목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현대차에는 지금 삼박자가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 괜찮고요. 거기다가 환율에 대한 효과도 좀 누려볼 수 있는 현대차고 북미 판매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2분기는 보통 자동차 업종의 계절적인 성수기,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기저기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도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 만큼 자동차 업종의 계절적 성수기가 2분기이기 때문에 분기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현대차에 좋다라는 이야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미권에서 살펴보면 RV, 레저 차량 면에서도 선전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라인업들이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는 어떻게 보면 무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 만큼 북미권에서의 선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한번 보면요.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실적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될 만큼 현대차의 전망 앞으로도 좋아 보인다. 따라서 현대차의 겨울은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 저희가 현대차에 대한 리포트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도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견조한 업황에 환율과까지 겹쳐서 현대차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실적이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현대차 지난달 미국에서 전년 동월보다 26.7% 늘어난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 5월 이후에 22개월 만에 월간 판매량 8만 대를 넘겼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기존의 소나타라던가 베뉴라던가 투싼이라던가 제네시스 라인까지 전 차종에 걸쳐서 지금 상당히 판매폭이 크게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밀고 있는 친환경차 라인도 1만 대가 넘게 팔리면서 역대 월간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현대차였고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량도 각각 역대 월간 최다 판매량 기록을 경신해내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오닉5만 살펴봐도 전년 동월보다는 20%가량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코나 일렉트릭 같은 다른 라인업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RV, 레저용 차량의 경우에도 모델 11종의 판매량이 6만 대 넘게 나타났다라는 부분까지도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살펴봤을 때 평균 판매 증가율이 6.3%에 그치고 있는데 오히려 현대차 그룹은 홀로 크게 선방했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6%가량 상승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업들 살펴보면 도요타는 전년 동월보다 오히려 9%가량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고요. 늘어났다고 해도 혼다는 8%가량 늘어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대차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2023년에는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시연해줄 가능성 현대차 안에서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2분기는 자동차 업종의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대차에 제시하고 있는 투자 의견 당연히 매수고요. 목표 주가도 상향이 됐습니다. 25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는 내용 오늘 현대차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LG유플러스와 현대차 이렇게 두 종목 짚어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장전 챙겨보면 좋을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전에 챙겨보면 좋을 뉴스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될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간밤 미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코너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저희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경제 다시 불안하나? 금은 폭등, 그리고 구리는 하락. 이렇게 헤드라인 짚어보게 될 텐데요. 자,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감, 특히 뭐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더욱더 좀 불안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자, 어제만 해도 금값 폭등했다라는 뉴스가 또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좀 요약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다시 불안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요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이제 그 고용 지표 즉 졸츠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증시 자체가 조금씩 약간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을 이제 다시 상단을 뚫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재 구인 건수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드디어 1,000만 건 이하로 떨어져서 990만 건까지 지금 떨어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구인이 파란색은 이제 그 비자발적 이직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구인이 여기 까만색이 되는 건데 현재 이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고용 지표가 조금씩 이제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뉴욕 거래소에서는 금값하고 은값은 지금 폭등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증시와 미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의 지표를 보여주는 이 구리도 지금 가격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 그거에 따라서 고용이 현재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 고용도 서서히 이제 냉각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게 기사의 내용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요. 또 시장이 고용 지표가 뜨겁게 나와도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시장에서 지켜봤는데 이제는 또 차갑다고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고용이 뜨거운데 왜 문제가 될까요? 그 부분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고용이 뜨거운데 문제가 되는 거. 계속 시장이 뜨겁다는 것은 연준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 선택에 있어서 좀 불안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고용을 찾아보면은 일단 구인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 구하는 구인 숫자가 지금 1,000만 이하로 떨어졌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용은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생겼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 고용된 사람들은 삶이 팍팍해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과연 이 실적이 나오겠느냐? 잠깐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참 시장이 갈피를 잡기가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용 시장이 과열됐던 부분은 좀 누그러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에서의 반응은 또 역시 비슷하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 또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뉴스를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 키워드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중요한 키워드는 역시 안전자산의 급등,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실적 시즌에 대한 불안감.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는 게 현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이제 이 관련해서 대표 월물입니다. 현재 그 금 시세가 아니고 대표 월물을 들고 왔는데 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039불 70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장중에 2,050달러대를 넘어섰다가 지금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5월물 은시세를 잠깐 볼게요. 5월물 은시세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는 25달러를 넘어가 가지고서는 그 계속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걸 봤을 때 이 자리는 2020년대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쇼크로 인해서 크게 한번 밀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거의 2,150달러까지 이 대표 월물이 밀어 올렸던 적이 있고 그 금 같은 경우는 은도 역시 한 27달러대까지 갔던 적이 있죠. 즉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는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 즉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실리콘밸리뱅크라든가 이런 그 여러 상업은행들이 그동안 그 파산한 이런 여파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 미 증시가 좀 안정을 찾는 듯하다가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오히려 더 안전자산 쪽으로 더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따라서 이에 따라서 증시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2,500선을 참 목전에 두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만 하면 고개를 들고 또 이제만 하면 고개를 들고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금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역배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시장에 급락에 좀 베팅을 하는 인버스 투자자분들도 좀 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들어가가지고 특히 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 금값이 상승을 하는데 여기 인버스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QT를 진행한다 그래도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을 잠그기에는 사실 시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 금값이 그만큼 반영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네. 차라리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지금 내려가는 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인버스에 계속 그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잠깐 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3월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3월에 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추세를 잡고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부터 조금 손실을 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금 관련 레버리지라든가 이 선물 그 금 선물 관련 레버리지 상품들을 또 그만큼 많이 사셨고 심지어는 2배 레버리지 뭐 이렇게까지 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는 2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3배짜리 레버리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또 사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0를 그동안에는 이 금값이 그동안은 $2,000가 넘지 못할 거다. 즉 트로이 온스당 $2,000는 넘지 못할 거다라고 봤었고 그 며칠 동안에 계속해서 $2,000가 넘으려 그러면 계속 눌렀거든요. 네. 누군가가. 그랬는데 이게 어제부터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뭔가 시장도 트리거를 보고 있었던 거죠. 한번 근데 뚫어주게 되면은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 전고점은 $2,100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전 고점이 $2,150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봤을 때 이거는 그 SVB 은행 사태가 결국은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이 불러낸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그것이 현재는 이 단순히 은행권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있다가 유럽의 은행으로 갔다가 이제는 미국 증시로 옮겨가는 지금 굉장히 순환하면서 금융권들을 헤집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경제가 참 이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금값 상승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SVB 은행 위기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헤집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김성규 소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자, 지금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값, 은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시장은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떤 시각이신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1분기 그 실적 시즌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첫째로 이게 뭐냐면은 SVB 사태가 사실 이게 굉장히 저는 상업은행 쪽으로 해서 봤는데 이게 상당히 다른 은행하고도 엮여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여파가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특히 중요한 거는 미 정부의 장기채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짰던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은행들이 지금 장기채 포트폴리오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만기 보유까지 이제 만기 보유를 하는 그런 그 채권 포트폴리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미현실 손실로 해가지고서는 계속 장부에 기록이 되면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네. 팔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장부에 적게 됐을 때 은행이 이거를 보면은
이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네, 그런데 보통 금리 인상기에는 장기채 투자가 좀 불리하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네네. 은행들이 왜 비중 조절을 못했는지도 참 궁금해지네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은. 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후에 이 제로금리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러면은 좀 더 높은 이자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트리플 B 이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투자 부적격에 들어가는 그런 상품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시장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안전자산으로 해가지고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서 가능하면 만기 보유채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던 거죠. 네. 그랬는데 작년에 연준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대응이 여간이 좀 됐다. 어려웠던. 그렇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대응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어제 주주 사안에다가 연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은행들이 상당히 몇 년 동안 좀 이 위기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 네. 그다음에 또 연준이 현재 그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찰스 슈왑이라든가 이런 그 증권사들도 잘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이 미칠 여파가 또 걱정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4월 미국 증시는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이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일단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맞고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데 미국의 실적 시즌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금융주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적 발표를.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바탕 그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반영한다. 그랬을 때는 사실 가이던스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딴 거보다. 즉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 주가를 상당히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4월에 그 증시가 미증시는 좀 박스권을 넘어가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한번 바닥을 탐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또 왜 하필 실적 발표는 금융주부터 시작을 할까요? 미 증시 조금은 4월 국면에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 증시가 박스권 움직임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내 증시는 좀 어떻겠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즉 반도체 부문이 굉장히 그 예상 때보다는 좀 많이 부진한 그런 네. 실적이 나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요 반도체 종목 때문에 증시가 2,500선을 넘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서의 장세에 상당한 강세는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2차 전지가 지금 과열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록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지진 않고 조금씩 위에서 상단에서 버텨주고는 있는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불안합니다. 불안한 부분이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자동차 쪽으로 해서 이제 투심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 이 순환매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강세는 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스권 내에서의 강세까지는 조금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재밌는 거는 기존의 테마주들이라 그러면 뭐 보통 반도체 소부장, 뭐 디스플레이 소부장, 아니면 2차 전지, 뭐 소재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것들이 테마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배터리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갔다 왔을 때 보니까 그 로봇 관련 주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제약바이오들조차도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기존 테마들이 이제 현재 트렌드인 2차 전지라든가 신재생 에너지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 소부장의 그 테마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이제 보면 재밌는 게 제약바이오 중에서 미국에 상당히 유명한 그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이라는 데 있죠. 서머 피셔가 이번에 인터 배터리 나와가지고 배터리 진단 장비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그 영역이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허물어지고 서로 이제 확장해가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에 대한 그 테마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좀 버리시고 회사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깊게 짚어보고서 그러고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글로벌적인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이제 그냥
두루뭉술하게 테마만 보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이 어떤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고 또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실적은 어느 정도까지 나와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따지면서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도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겠지만 강세 보여줄 걸로 4월 증시 진단까지 함께 해주신 김선규 소장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장 30분 남기고 있습니다. 항상 8시 반 저희가 지금사 코너 하는데 오늘은 다월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화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종목 준비하셨을 텐데 먼저 하나 들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종목 이제 TNL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창상 피복제 만드는 업체입니다. 창상 피복제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캐파가 수출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거의 70% 전후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TNL에 대한 그 수주나 여러 가지 수출,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TNL 실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해외 쪽의 창상 피복제에 대한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거의 152억을 지금 기록했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QOQ로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도 16% 이상 좀 오른 수치고 이 재작년 작년 1분기에 대비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152%까지 지금 오른 수치이기 때문에 이 TNL의 어떤 수주 잔고는 계속 풍부한 쪽으로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이 역시 수출로 지표로도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 1월달, 2월달에 합산 그 TNL의 수출액이 65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억 정도 되는데요. 3월 같은 경우가 지금 831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특히 이제 북미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TNL의 창상 피복제에 대한 수요 부분이 견조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북미 파트너사죠, C&D가 이제 히어로 인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북미 개척에 대한 그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TNL 같은 경우에도 주가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죠. 올해 1월부터 주가가 좀 고공행진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계단식으로 어떤 시장과 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실적과 이런 수출, 수주 잔고 이런 부분이 정직하게 지금 주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때 이제 실적 이제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77억 정도 지금 예상이 증권사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하반기 때 오히려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4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좀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어떤 그 상반기 때의 북미 쪽에서의 수출보다도 유럽 쪽에서의 수출이 더욱더 좀 가속화될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반기 실적을 상반기보다 더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TNL 자체적으로 증설을 2번을 했죠. 그러기 때문에 트리플 케어, 패치 같은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생산 능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점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어떤 증설 부분이 자동화에 대한 설비를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 효율화로 봤을 때도 이 TNL의 창상 피복제에 대한 생산 능력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TNL 좀 관심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특히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 방향 쪽으로 했을 때도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뭐 수출 비중도 좋아지고 매출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원가 쪽은 자동화 설비하면서 원가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익이 아주 구조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뭐 그래도 고공권에 있어도 주가는 계속 빳빳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PER 수준을 본다고 한다면 15배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이 TNL이 어떤 의료기기 쪽이다. 그리고 이 에스테틱 이쪽으로 좀 여러 가지 그 업종 PER을 대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의료기기 그리고 뭐 에스테틱 이쪽 기기 쪽에서의 평균적인 PER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TNL 적자적인 15배 수준은 충분히 좀 저평가적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6만 원 중반까지 보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도 저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조금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53,0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53,000원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53,000 돌파했을 때 매도가 아니죠. 뭐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갈 만한 그 가격이 53,000원이고 손절가는 4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상 피복제는 TNL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실리콘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실리콘트 같은 경우가 이 화장품 업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리콘트가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아니죠. 우리나라 화장품을 어떻게 보면 그 국내에서 수입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분들께서는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스타일 코리안 이 역직구 플랫폼이죠. 뭐 이쪽을 통해서 지금 현재 150여 국가의 이 국내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유통업종이라고도 평가가 되는 기업이고요. 판매 제품이나 어떤 모드를 뭐 판매 제품 뭐 이런 부분을 판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관리까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트의 좀 역량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역직구이기 때문에 미국의 뉴저지나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서의 이 창고, 물류 창고를 자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물류의 소요 시간 그리고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세이브가 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자체로도 지금은 이 실리콘트의 지금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국가 외에 올해는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제 물류 창고에 대한 증설을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실리콘트에 대한 향후에 어떤 좀 커지는 사업성이 커지는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그냥 뭐 판매라는 부분보다도 마케팅이죠. 마케팅이나 영상 제작 이런 쪽으로의 이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그전 어떤 그 개인 쪽 B2C 쪽에서 집중을 했다면은 지금 이제 B2B 쪽에서의 사업 역량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트에 대한 그 화장품, 뭐 K뷰티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전체적인 유통 유통 업종 안에서도 유통 플랫폼을 좀 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작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탈코리안의 방문자 수가 뭐 20%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어떤 K컬처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좀 뜨겁죠. 뭐 K-팝도 그렇고 드라마, 영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글로벌적으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에 대한 K-뷰티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미국 쪽에서의 판매 비중이 높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죠. 또 일본 쪽으로도 8%대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좀 숙제가 많아졌죠. 바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을 낮춘다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뭐 실리콘트가 물론 화장품 제작 업체가 아니더라도 중국 쪽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중국과 관련된 뭐 실적이나 어떤 주가에 대한 이 변동성 자체가 많이 없다는 것도 저는 실리콘트의 강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OP 마진이 전체적으로 한 5%포인트 좋아지는 이런 회사가 아주 돼버렸네요. 가격 전략 좀 마지막으로 들을까요? 예, 지금 어제 저는 종가로도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7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2,5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후 이어지는 증시 9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